네, 세계 1의 제약사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개발한 훌륭한 신약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수억 명의 삶을 바꿀 기적의 알약이었지만 원가 구조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해내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학계의 오랜 수건이라 불리는 경구용 인슐린의 상업화 가능성과 그 이면의 경제적 구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실패한 프로젝트가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인슐린 개발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 환자분들의 현실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호스트 소스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에 진짜 크게 공감했어요. 보통 약을 먹는다고 하면 그냥 물이랑 알약 하나 꿀꺽 삼키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일형당뇨 환자분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이 나오면 숟가락을 들기 전에 항상 화장실에 먼저 가야 합니다. 맞아요. 자신의 배나 허벅지를 소독하고 직접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야만 비로소 밥을 먹을 수 있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굴레인 거고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죠. 만약 이 차가운 주사기를 간편한 알약 하나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건 단순히 약의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구원하는 의학계의 성배나 다름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성배를 찾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온 거고요. 앞서 언급한 노보노디스크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였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두통약도 감기약도 다 알약으로 나오는데 왜 유독 인슐린만 알약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불가능에 가까웠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인슐린이 단백질 기반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우리 위장은 고기 같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그걸 소화시키려고 막 위산이랑 효소를 뿜어내잖아요. 맞습니다. 위장 입장에서는 알약으로 들어온 인슐린도 그냥 한 점의 소고기처럼 인식해서 다 분해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인슐린은 산성 환경에서 극도로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위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장에서 피로 흡수되기 전에 다 부서져 버리죠. 아, 약효를 내기도 전에 사라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낵이라는 특수한 흡수 촉진제를 사용했습니다. 인슐린 곁에 일종의 보디가드 물질을 붙여서 위장관을 무사히 통과하게 만든 거죠. 오, 보디가드요?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형 당뇨 환자 50명에게 8주간 테스트를 했는데 주사를 맞은 그룹과 알약을 먹은 그룹의 공복 혈당 강화 효과가 통계적으로 아주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심지어 제가 데이터로 보니까 부작용인 저혈당 발생 건수도 먹는 약이 7건, 주사제가 11건으로 오히려 알약이 더 안전한 편에 속했다고 나오던데요. 네, 그랬죠. 훌륭한 효능의 안전성까지 입증했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쓰레기통으로 갔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겁니까? 그게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역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큰 성과였지만 경제성이라는 아주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그 보디가드 기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요? 바로 위장관 흡수율이 고작 1.5에서 2%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1.5%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약을 100만큼 먹었다고 치면 98은 몸에 흡수되지도 못하고 그냥 밖으로 배출돼서 버려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사제와 비슷한 효과를 환자의 몸속에서 내게 하려면 제약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약 하나를 만들 때 주사제에 들어가는 인슐린 원료보다 거진 58배나 많은 양을 쏟아부은 겁니다. 와, 58배요? 이게 밥 1인분을 하려고 가마솥에 쌀을 58인분이나 붓는 거랑 똑같네요.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더 골치 아픈 문제도 있었어요. 음식물 간섭 현상이라는 건데요. 환자가 밥을 먹은 직후에 장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이 흡수율마저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 발견된 거죠. 밥 먹고 먹으면 그나마 있던 흡수율도 떨어진다. 근데 인슐린은 전 세계 환자들이 필수로 맞아야 하는 생존과 직결된 약이잖아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약값을 몇만 원 수준으로 아주 깐깐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시장에 내놓으려면 원가가 맞아야 합니다. 인슐린 원료를 58배나 때려 넣고 이걸 한 달에 몇만 원 받고 팔면 제약회사는 약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됩니다.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네요. 네.
결국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경제성의 한계 때문에 2019년에 프로젝트가 중단된 거죠.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오늘 탐구할 자료들을 쭉 보다가 정말 이상한 모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먹는 비만약이자 당뇨약 중에 리벨서스라는 유명한 약이 있잖아요. 주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고요. 네, 아주 잘 나가는 약이죠. 근데 소스 자료를 보면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알약으로 만들 때 주사제 대비 원료를 98배나 더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98배를 쓴 리벨서스는 시장에 나와서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왜 58배를 쓴 인슐린은 원가 구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리벨서스 쪽이 원료를 훨씬 더 많이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 모순을 짚어내셨군요. 겉보기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죠. 원료를 더 많이 버리는 약은 성공하고 덜 버리는 약은 실패했다니요. 하지만 이걸 약물 경제학 관점으로 보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다. 경제학 관점이요? 네. 해답은 약이 시장에서 팔리는 최종 판매 가격의 차이에 있어요. 세마글루타이드 계열 약물들은 비만 치료제로도 쓰이는 프리미엄 신약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한 달 약값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요. 엄청 비싸네요. 애초에 비만약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원료를 100배 가까이 쏟아부어서 버리는 양이 많더라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감당하고도 넉넉한 이익이 남는 겁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비싼 프리미엄 약은 마진폭이 워낙 넓으니까 원료를 막 퍼부어도 장사가 되는데 인슐린처럼 박리점매를 해야 하고 가격 상한선이 꽉 정해져 있는 필수 의약품은 원가가 조금만 튀어도 아예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의학적 데이터가 상업적 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사례죠. 자, 그렇다면 원가를 낮추려면 결국 버려지는 98%의 약을 어떻게든 몸에 흡수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네. 경구용 인슐린 상업화의 유일한 열쇠는 딱 하나. 어떻게든 흡수율을 높여서 알약에 들어가는 원료 투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뿐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인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인도 못 얻문을 다른 누군가가 열 방법이 있긴 한 겁니까? 자료를 보면 여기서 한국의 삼천당 제약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에스페스라는 기술이 도대체 뭐길래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에스페스의 공식 명칭은 나노마이셀 기반 자가조립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와,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나노마이셀 기반 자가조립. 이걸 좀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인슐린 분자들 스스로가 위산이라는 적을 만나면 방패를 들고 둥글게 뭉쳐서 초미세 캡슐 형태의 방어막을 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오, 스스로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네, 기존의 노보노디스크 방식은 약물 흡수를 돕기 위해 장 점막 세포들 사이의 틈을 벌려서 약물이 통과하게 만드는 일종의 단일 경로에 의존했습니다. 근데 아까 밥을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음식물 간섭 현상이에요. 장에 음식물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목이 막히니까 기껏 벌려놓은 세포틈 사이로 약이 들어가지 못하고 음식물과 함께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헛수고가 되네요. 반면에 삼천당제약의 에스페스 캡슐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씁니다. 장 점막 세포 사이의 틈을 벌리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 장 점막 세포 그 자체의 표면에 착 달라붙어서 세포 안쪽으로 직접 뚫고 들어가는 능동적인 흡수 경로를 하나 더 사용합니다. 능동적인 흡수 경로요? 네, 이걸 이중 흡수 기전이라고 부릅니다. 오, 이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방식은 꽉 닫힌 문에 기름칠을 해서 문틈을 살짝 열게 만드는 거라면 밥을 먹어서 문 앞에 음식물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쌓여 있을 땐 그 문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에스페스 기술은 약을 일종의 특수 장갑차에 태운 것과 같네요. 이 장갑차는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기능도 있지만 길이 막히면 아예 벽에 착 달라붙어서 벽 자체를 스르륵 통과해버리는 첨단 기능을 가진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 벽 자체를 통과해버린다는 그림이 바로 에스페스 기전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이 두 가지 흡수 루트를 동시에 돌리기 때문에 주변에 음식물이 널려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논리는 아주 그럴싸합니다. 문틈과 벽을 다 뚫어버린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론이나 비유는 늘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물학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결국 실제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의 실제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저 특수장갑차가 험난한 우리 장 속에서도 진짜로 계획대로 움직이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
당연하죠. 제약업계는 오직 데이터로만 말하니까요. 일단 동물 실험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이 에스페스 장갑차에 태워서 동물에게 먹여봤어요. 네. 그랬더니 현재 시판 중인 리벨서스와 비교했을 때 딱 절반의 용량만 썼는데도 장기 혈당 지표를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절반의 용량으로 비슷한 효과를 냈다? 그럼 원가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소리네요? 네, 흡수 효율이 2배나 좋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물 실험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삼천당 제약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마글루타이드 에스페스 알약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즉 BE 스터디를 통과했습니다. 생동성 시험 통과요? 그게 제약업계에서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새로 만든 알약이 기존의 약과 체내 흡수 속도나 양이 유사하다는 걸 사람 몸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아하, 다시 말해 에스페스라는 이 장갑차가 인체의 독한 위산과 소화 요소를 뚫고 장 점막에 무사히 달라붙어 혈관 안으로 화물을 성공적으로 배달해냈다는 것이 인간의 몸에서 입증된 겁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딴지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장갑차가 사람 몸에서 성공적으로 배달을 마쳤다는 그 화물은 세마글루타이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는 인슐린 아닙니까? 세마글루타이드를 알약으로 배달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인슐린도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어딨나요? 약마다 성분도 다를 텐데요. 네, 화물이 바뀌면 장갑차가 고장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문이 바로 글로벌 제약사들도 가장 먼저 던졌던 핵심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화물이 다르면 결과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화학적, 물리학적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세마글루타이드가 인슐린보다 캡슐로 포장하기가 정말 훨씬 더 까다로운 화물이거든요. 그래요? 단백질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크기보다는 모양의 문제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약효를 몸속에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아주 긴 지방산 꼬리를 하나 달아놓은 구조를 띠고 있어요. 꼬리요? 네, 입체적으로 보면 둥글지 않고 한쪽이 삐죽 튀어나와 있는 아주 비대칭적인 모양입니다. 이 꼬리 때문에 캡슐로 동그랗게 감싸려고 할 때 꼬리가 사방으로 튀어나오면서 캡슐 구조를 뒤틀리게 만듭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입체장애를 일으킨다고 표현하죠. 아, 한마디로 상자에 담기 너무 힘든 더러운 모양의 화물이군요. 상자를 닫으려고 하면 꼬리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안 닫히는 상황이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반면에 인슐린은 어떤가 하면 꼬리 같은 게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하고 둥근 구형의 단백질입니다. 분자량 크기도 세마글루타이드와 인슐린 모두 에스페스 캡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슷한 체급이고요. 아, 논리가 딱 맞물리네요. 그러니까 삐죽삐죽해서 상자에 담기 너무 힘든 까다로운 화물을 트럭에 싣고 무사히 배달하는데 이미 성공했으니 동글동글해서 상자에 쏙 들어가는 깔끔한 화물인 인슐린은 자연스럽게 더 수월하게 배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물리적, 화학적으로 아주 타당한 추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케이스로 이미 길을 뚫어놨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플랫폼의 기능이 사람 몸에서 집념되었고 화학적 타당성도 확인했다면 이제 삼천당 제약의 남은 미션은 하나입니다. 거대한 자본을 쥔 글로벌 제약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슐린 임상 데이터를 눈앞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천당 제약이 진행 중이라는 그 임상 코드명 SCD-0503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는 거군요. 네. 제가 이 임상 설계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제약사들이 신약 임상 시험을 세팅할 때는 어떻게든 자기네 약에 유리한 조건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보통은 좀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이 임상 설계는 그 반대더라고요. 아예 변명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약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 임상 설계를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치밀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대상 환자의 조건이에요. 노보노디스크는 과거 임상에서 자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조금은 남아있는 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네. 근데 삼천당 제약은 췌장 기능이 아예 망가져서 몸 안에서 인슐린이 단 한 방울도 안 나오는 1형 당뇨 환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아, 환자 몸에서 원래 나오는 인슐린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로지 투여한 알약 인슐린이 얼마나 흡수됐는지만 온전히 수치로 발라내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측정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투여 환경입니다. 아까 노보노디스크가 음식물 간섭 현상 때문에 고생했다고 했죠. 네, 밥 먹으면 흡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삼천당 제약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환자들에게 식사를 한 직후에 알약을 먹게 세팅했습니다. 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음식물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네요. 근데 밥 먹고 인슐린 먹었다가 혹시 혈당이 막 요동치면 환자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세 번째 장치가 들어갑니다. 바로 정상혈당 클램프 기법이라는 고도의 측정 방식이에요. 임상 내내 환자에게 포도당 링거를 꽂아서 혈당을 강제로 정상 수치에 딱 고정시켜버립니다. 아하, 링거로 고정해두면 저혈당 쇼크 위험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약 인슐린이 피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을 아주 정밀하게 분단위로 추적할 수 있죠. 환자 안전성도 챙기면서 데이터 측정의 정밀도는 극대화한 거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특징이 남았습니다. 바로 6기간 교차 설계 방식입니다. 6기간 교차요? 보통 다른 임상에서는 환자 100명을 모으면 50명은 주사를, 50명은 알약을 먹게 해서 그룹을 나눕니다. 근데 사람마다 위장관의 두께나 소화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오차가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약효가 잘 안 나오면 우리 약은 좋은데 저 환자 위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삼천당 제약은 그룹을 나누지 않아요. 동일한 한 명의 환자에게 일정 기간 주사제를 맞게 하고 며칠 쉬게 한 다음 똑같은 그 환자에게 이번엔 알약 인슐린을 먹입니다. 이걸 용량을 바꿔가며 무려 6번에 걸쳐 교차 투여하는 거예요. 와, 이 극한의 교차 설계가 왜 무서운 건지 알겠습니다. A 환자는 장이 두껍고 B 환자는 얇아서 데이터가 튀었다는 핑계조차 대지 못하게 원천 차단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동일한 사람 안에서 주사제와 알약이 어떻게 다르게 흡수되는지를 1대1로 비교하는 거군요. 제가 진짜 깐깐한 제약사 관계자라도 이 테스트를 통과한 데이터가 눈앞에 있다면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장갑차는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데이터의 신뢰도에 있어서 변명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조만간 이 가혹한 임상의 최종 성적표가 세상에 공개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지표를 봐야 상업적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핵심 숫자 뭡니까? 상업화의 운명을 가를 숫자는 딱 하나입니다. 원료 투입량이 주사제 대비 20배 이하로 설계되었는가. 이 20배란 기준선을 중심으로 모든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노보노디스크가 58배를 쏟아붓고 경제성이 안 맞아서 포기했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20배 이하로 줄일 수 있느냐 이거군요. 맞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약효가 입증되면서 원료 투입량도 20배 이하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 성적표가 나오면 시장 판도가 뒤집힐 수 있어요.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대규모 기술 라이센스나 독점 공급 계약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경구 인슐린 플랫폼이 탄생하는 거네요. 그럼 반대로 조금 아쉬운 차선의 시나리오는요? 차선책은 약효는 좋게 나왔는데 흡수율이 기대에 못 미쳐서 원료 투입량이 40배에서 60배 수준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냉정하게 말해서 저렴한 인슐린으로는 상업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원가 문제에 부딪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자체가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 리벨서스처럼 원래 약값이 아주 비싼 다른 고가의 신약들로 노선을 틀어서 플랫폼을 확장할 여지는 충분히 남게 되니까요. 근데 약효 자체가 아예 안 나와버리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임상이라는 게 늘 변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생물학적 변수는 늘 존재하죠.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의 시험을 통과한 이력이 있어서 캡슐이 장에서 다 깨져버리는 식의 기술 자체의 실패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여기서 현실적인 딴지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임상이 대성공해서 투입량을 20배 이하로 낮췄다고 쳐요? 그럼 당장 동네 약국에서 이 알약을 살 수 있는 건가요? 넘어야 할 규제나 공장 대량 생산 같은 장벽들도 산더미 같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험난한 산들이 남아있죠. 첫째는 미국 FDA나 유럽 규제 기관들의 깜깜한 시선입니다. 이중 흡수 기전이라는 새로운 방식이니까 장기 복용 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지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안전성 검사네요. 네. 둘째는 생산의 허들입니다. 실험실에서 1리터 만드는 거랑 전 세계에 공급하려고 수만 리터짜리 거대한 공장 탱크에서 나노 입자 크기를 균일하게 유지하며 대량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엄청난 엔지니어링 숙제거든요.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큰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애초에 3,000당 제약의 목표는 자기들이 직접 수조원을 끌어모아서 글로벌 공장을 짓고 전 세계에 약을 팔겠다는 게 아니군요. 네, 혼자 다 하려는 게 아니죠. 그들이 지금 이 가혹한 극한 임상을 돌리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설계한 나노장갑차의 도면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는 걸 흔들리지 않는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것, 딱 여기까지가 핵심 미션인 거네요. 맞습니다. 도면의 우수성만 증명되면 FDA 규제를 뚫거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공장을 짓는 골치 아픈 일들은 어차피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글로벌 제약사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만드는 지렛대 구조네요. 흐름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네요. 혁신 기술의 유효성과 원가 경쟁력만 입증해내면 나머지는 글로벌 산업 자본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상업화의 길을 뚫어주는 것. 그게 이 생태계의 원리니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참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조차 58배라는 무시무시한 원가의 벽 앞에서 포기해야 했던 경구 인슐린 프로젝트. 네. 3,000당 제약은 세포 틈을 벌리고 벽을 뚫는 에스페스 이중 흡수 기술을 통해 그 한계를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가장 극한의 임상 설계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고 있죠. 조만간 발표될 임상 결과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발칙한 상상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3,000당 제약이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가격 통제마저 심한 인슐린마저 알약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말이죠. 과연 이 엄청난 기술 혁신이 인슐린 하나로 끝이 날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매달 병원에 가서 맞아야 하는 수많은 표적 항암제, 희귀병 치료제, 심지어 우리가 맞는 백신까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새로운 당뇨약 하나를 구경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의료계에서 주사바늘이라는 도구 자체가 서서히 박물관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의 진보가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코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코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